계속해서 7장 종합소득 세액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7.1의 산출세액 계산인데 1점에 일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2-2 전술이라고 해서 왜 예전에 6%까지 1200만원 그 다음에 4600까지 15%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경우고 2점의 세액 계산의 특례인데 양가로 1번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반가로 1번 2천만원 초과시가 아주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종합소득 금액까지 배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배사근 연기를 더해서 6가지를 더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 6절에는 빼기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배웠고요.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번 7장인데요. 그 중에서 D%를 해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세부담액은 엄청나게 줄여주는 종합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배웁니다. 세액공제 말고 세액감면도 있는데요. 수업 목적으로 세액감면은 아실 필요 없고 세액공제가 워낙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그 밑에서 뭐 가산세 더해주고 하면 그건 있는데 그건 생략이고 그러면 차가감 여기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7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우는 거고요. 지금 1점의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시험 문제에서는 2점의 세액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양가로 1번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반가로 1번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가 중요하고요.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것은 특이해서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반가로 1번입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종합과세를 매년 5월달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게 원입니다만 아직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럴 낌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자하고 배당을 연간 더해봐야 뭐 채 10,000원이 될까 말까, 10,000원이 뭐야 1,000원이 될까 말까 하니까 이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는 꿈도 못 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의 한 5만 명 안팎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2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회계사 생활하면서 이런 분을 주변에서 딱 2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는 현실에서는 거의 써먹을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시험에서는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막스 보시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맥시멈 1번과 2 중에 큰 금액인데요. 양가로 1번의 비교 산출세액이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이거를 비교라고 부르죠. 일반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비교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일반은 뭐냐면 우리 이미 2장에서 배웠어요. C 더하기 D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곱하기로 했죠? 일반적인 분리과세와의 차이점을 너무 확 두면 안 되니까 보다시피 2천만원까지는 14%를 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과세표준이 7천이라면 2천만원까지는 14%를 곱했으니까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만, 나머지 5천에 대해서만 기본티인 6%, 15%, 24%를 곱하는 거죠. 보다시피 남은 원래 과표가 7천이었다면 빼기 2천만원 빼간 거 곱하기 일반적인
기본티를 이렇게 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건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2장에서부터 배워왔었죠. 자, 이 비교 한조세액은 뭐냐면요. 야, 왜 2천만 원까지만 14%를 곱해봐? 그러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소득을 다 14%, 그러니까 모든 기본티를 원천징수하는 걸 한번 곱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이죠. 2천만 원까지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의 14%를 곱해보는 겁니다. 책에는 14%인데 가로 열고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9%를 곱한다는 거, 요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특례니까요. 자, 그리고 더하기 이제 뭐겠어요? 남은 거. 여기 만약에 내가 과표가 7천이면요 2천까지는 14%고 남은 5천에 대해서만 기본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다시피 맥시멈 기억 더하기 니은인데, 기억과 니은 중에 큰 금액인데 니은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기억만 잘 보시면 돼요. 기억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빼기 소득공제 곱하기 기본티인데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시험에 나오면 집어넣으시고요. 그냥 없으면 0이에요. 없으면 0이에요. 더하기 다른 소득, 그 다음에 종소공제. 여기 있잖아요. 다른 소득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다 밖으로 뺐잖아요. 지금 뺐으니까 남은 다른 소득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며 금융소득 금액은 다 밖으로 뺐죠. 그러니까 남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기본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공사업자는 있으면 그냥 쓰시고요. 없으면 말면 돼요. 보다시피 가로가 크게 걸려 있죠. 이렇게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있고요. 출자공동사업자마저도 밖으로 빼서 원천징수 티를 곱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니은이 있는 겁니다. 니은이 있는 건데 혹시나 출자공동사업자를 얘도 밖으로 빼서 얘에 대해서도 14% 있다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더하기, 그러면 진짜 남은 것은 이제 이게 기억이고 니은인데 니은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기 종소공제 빼고 여기에 기본티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분명히 헷갈리실 텐데요. 너무 헷갈려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출자공동사업자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기억하고 니은이 똑같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기억도 니은도 나머지 다른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고 기본티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거 십몇 년 전에 공부할 때는 일단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고요. 그냥 강사님이나 교수님이 외우려니까 외웠죠. 뜻도 모르고 외웠는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금융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있는데 이거 다 더해보니까 2천만 원을 갓 넘어요. 갓 넘김.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500만 원이 있으면 자, 일반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14%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500만 원쯤만 남잖아요. 500만 원은 기본티를 곱한다고요. 자,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갓 넘겨버리면 안타깝게도 2천만 원까지 14%고요. 여기 남아있는 금액이 채 몇 번째 구간을 넘어가지 못합니까? 첫 번째 구간인 1,200만 원을 채 넘어가지 못하죠. 보다시피 아주 낮은 금액만 여기 남잖아요. 그러면 운 좋게도 이게 기본티가 6%밖에 적용을 안 받네요. 제 말 이해되시죠? 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을 높게 과세하려고 했어요? 낮게 과세하려고 했어요? 높게 과세하려고 했는데 우연히도 2천만 원의 숫자를 갓 넣어버리면요. 여기 남아있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 사람이 14%보다 오히려 낮은 최저 기본세율을 적용받더라 이거죠. 이해하셨죠? 국세청이 이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맥시멈으로 해서 혹시 이런 놈들도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인 2,500을 밖으로 싹 빼가지고 그 금융소득은 아무리 못해도 몇 퍼센트는 적용받아야겠다?
14%는 적용밖에 한번 해보자라는 게 바로 이 비교 산출세액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딱 한 번만 설명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또 표정들이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네.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한 번만 더. 이 금융소득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 산출세액 특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2,500만 원이 2천만 원까지 14%고 남은 500만 기본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2천만 원을 아주 간 넘긴 럭키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500밖에 없어서 이게 아주 낮은 최저세율인 6%밖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국세청은 이 사람한테 높은 세율 과세하려고 했는데 너무 세율이 낮아지니까 야, 이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을 일단 밖으로 다 빼서 적어도 무슨 세율 정도 세금은 내라? 원천징수 정도 세율은 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면 금융소득이 아닌 일반 소득만 남는데요. 제가 지금 금융소득만 2,500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쪽은 0일 겁니다. 0일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3개가 함께 나온다면 이제 여기에 뭐만 곱하면 되겠습니까? 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기본티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옆 페이지 사례에 있어요. 옆 페이지 사례에 있으니까 옆 페이지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최대한 해설을, 해답을 쉽게 거기다 제시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66페이지 반가로 2번으로 오시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2천만 원 이하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 대부분 시험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이면 보다시피 박스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 곱하기 14% 더하기 맥시면 1 더하기인데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더하기 다른 종합소득 금액 빼기 종합소득 공제 곱하기 기본티. 그 다음에 종합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14% 다른 종합소득 빼기 종합소득 공제 기본티라고 해서 저기 위에 있는 가운데 표랑 큰 차이는 없고요. 2천만 원이 채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D 있잖아요. 우리 왜 C 더하기 D에서 2천만 원 넘어가는데 C 더하기 D가 2천이 안 되니까 D가 분리과세로 날아가 버리고 결론적으로 그냥 C만 남는 차이점만 있고요. 시험에는 2천만 원 초과시만 나오니까 초과시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꼭 사례 풀어보셔야 돼요. 67페이지고 사례 풀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인데 요거는 1차에서 안 나옵니다. 1차 토픽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를 공부하시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한바구음을 짓는 거예요. 성종아, 오늘 공부는 열심히 했냐? 예, 아버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버지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있지. 뭔데요, 아버지? 야, 안 팔리던 그 땅 있잖아. 그거 드디어 팔았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안 팔리던 그 땅을 팔았다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땅이나 상가나 건물을 사고 판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게요? 아니면 일반 국민이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게요? 뭡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매년 또는 매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업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어야 한두 명, 매우 드물게 한두 명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저한테 메일 보내서 친하게 지내게 상당히 부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상가나 토지를 사고 파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 자격에서 사고 파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이 사업자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봐서 사업소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표정이 급 우울해져요. 아버지가 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 금방까지만 해도 기분 좋다고 하더니 왜 이러세요? 야, 성종아, 너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지? 예, 아버지. 너 그러면 세금 좀 알지? 그냥 배운다고 배우고는 있는데요. 왜요, 아버지? 야, 너 혹시 양도소득세 좀 아냐?
그럼 아버지한테 급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요.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래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안 배웠고요. 우리는 좀 이따가 9장에서 배우거든요. 자, 그냥 배웠다 칩시다. 예, 아버지, 양도소득세에서 좀 알아요. 왜요? 야, 있잖아. 이번에 아빠가 토지를 팔았거든. 그럼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미등기래. 미등기 토지라고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수험 목적으로만 공부하셔야지 인생에서 미등기 토지 건물은 사고 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위험하거든요. 하필이면 아버지가 판 게 미등기래요. 미등기. 미등기 토지를 사고 파시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 나와요. 70%. 그러니까 1억에 산 땅을 3억에 팔았으면 양도차익이 대략 2억 나오는데요. 그거에 거의 한 70%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얼굴이 시무룩했구나. 정종아, 네가 나름대로 미래 회계사 세무사인데 아빠 이거 좀 컨설팅 좀 해줘라.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좀 피곤해서 하고 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효자란 말이죠. 그래서 아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빠 내일 아침에 빨리 내 손잡고 우리 관할 세무서 가서 부동산 매매업자, 즉 사업소득의 일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신고하자. 왜? 아빠, 부동산 매매업자는 미등기를 사고 팔든 등기를 사고 팔든 그냥 일반 사업소득이니까 최고 세율이 몇 %야? 38%밖에 안 내. 아빠 지금 고지고대로 일반적인 개인으로 봐서 양도세 내면 70%잖아. 근데 빨리 아빠 나랑 손잡고 사업자 내러 가자. 그러면 38%밖에 안 내. 그럼 또 아버지가 물어보겠죠. 성종아, 사업자 등록증은 아무나 내는 거 아니잖아.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일반적인 선량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말 듣고 내일 바로 관할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부동산 매매업자, 즉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완전범죄라고 부르죠. 이해하셨죠? 재밌죠? 재미없어요? 자, 지금 배우시는 양가로 2번은 바로 이걸 잡기 위한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한쪽으로 편향된 방법으로 삐딱하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임성종 씨의 아버지는 국세청에다가 자기가 땅 판 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러 왔는데 이분은 형식상으로 보기에 사업자로 신고하러 온 거예요? 양도소득자로 신고하러 온 거예요? 형식상으로 보기에. 지금 형식상으로는 사업자, 즉 부동산 매매업자로 신고하러 온 거예요. 근데 국세청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형식은 그런데 실질로는 사업자 같은 거예요? 일반 개인 같은 거예요? 일반 개인 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 장난치는 것 같아요. 실질로는 70%를 내야 하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내서 지금 장난치러 세금 신고하러 온 것 같죠. 그걸 잡는 게 바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막말로 이분 사업자냐고요? 양도소득자냐고요? 이분은 양도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는 특례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인데 제가 왜 앞장 특례였던 비교산출세액은 11년 동안 2번 받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반가로 1번은 설명 안 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아주 재밌게 각색했던 우리 아버지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반가로 1번의 대상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자산 등 양도소득세율이 50% 이상 되는 뭔가 냄새나는 토지 건물을 팔고 형식적으로만 뭘로 지금 둔갑하신 분이죠? 부동산 매매업자로 둔갑하신 분이죠. 참고로 50% 이상 높은 자산은 93페이지에서 후술해드리고요. 반가로 3번의 비교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맥시멈 1번과 2번 중에 큰 금액인데요. 동그라미 1번은 그래, 네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사업자라고 해서 나한테 신고하고 있으니까 이거 믿어주지라고 해서 그냥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를 가정에서 곱해서 구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하시라고요. 일반적인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반적인 종합소득 공제 빼고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곱해서 그냥 산출세 곱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배웠던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뭐 기본세율 이런 건 또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만 그런 데니까요. 이거는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런 거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셨죠? 동그라미 2번. 야, 너 거짓말한 거지. 너 양도소득자 아니야? 동그라미 2번은 양도소득자를 가정한 거예요. 너 있잖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매매 차익을 빼서 진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본티 곱하고 이 파란색인 부동산 매매 차익만 밖으로 빼서 제일 끝에 이건 무슨 세율을 곱해보겠다? 양도소득세를 곱해보겠다. 너 거짓말한 거지. 너 부동산 매매 차익만 내가 밖으로 빼서 양도소득세를 곱해볼 거야. 이게 바로 특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부동산 매매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빼고 있죠? 이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장을 안 배웠으니까. 구장에 가시면 양도소득세 배우거든요. 원래 양도소득세는 이 두 개를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왜 빼는지는 지금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챕터 7.2의 세액감면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빼주면 되는데 제가 아주 칠판에는 세액감면을 쓰지도 않았죠. 세액감면은 수업 목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1점 보시면 박스에 세액감면은 종합소득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감면소득 금액의 비율을 곱합니다. 거기다가 감면율을 곱하는데요. 1차에서는 그냥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오면 이거 풀지 말고 딴 거 푸세요. 그 시간에. 이거 푸는 사람 없어요. 딴 거 푸시면 돼요. 나는 남들이 못 맞추는 거 내가 맞춰서 합격해야지. 그렇게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맞출 거 맞추고 남들은 실수해서 틀릴 때 나는 실수 안 해야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밑에 칠판 마크.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과표 비율, 과표분의 과표. 근데 소득세는 소득분의 소득. 이것도 법인세랑 비교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고요. 이렇게까지 공부할 실익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괜찮고, 정 공부하고 싶으시면 2차 세무회계에서 공부하세요. 그 밑에 참고 보시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감면 요약이라고 해서 이해도 붙여놨는데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2차 할 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페이지 7.3 세액공제죠. 이 세액공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액공제하고요. 일반 세액공제가 있어요. 일반 세액공제는 제가 지금 막 지어낸 말이에요. 어디냐면 73페이지 2점. 여기서부터가 일반적인 세액공제예요. 과거에는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공부하긴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연말정산 관련된 세액공제를 설명드릴 텐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매년 1점의 자녀세액공제죠. 양가로 1번 자녀세액공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이거 6장에서 배웠죠. 가 있는 경우 자녀 1명이면 15만원 빼주고요. 2명이면 30만원 빼주고요. 3명 이상이면 30만원에 2명 넘어갈 때마다, 즉 3명이면 1명 넘어간 거죠. 4명이면 2명 넘어간 거예요. 넘어갈 때마다 30만원씩 빼줍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 해드리면 제가 지금 애가 2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만원을 빼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라고 해서 6세 이하의 공제 대상 자녀자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즉 2자녀부터 1명당 또 15만원을 더 빼주죠. 저 지금 애 2명이죠. 그러니까 표에 있던 자녀세액공제 30만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라고 해서 제가 2명 있으니까 1명 초과한 1명만 15만원을 빼주는 겁니다. 총 45만원을 빼주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출산과 입양공제라고 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30만 원을 빼줍니다. 저는 이건 없죠. 저는 올해 출산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둘째가 4살이거든요. 그러면 3년 전에 태어났을 때나 이걸 받았겠지. 지금은 이건 없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세요.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양가로 이번에 연금계좌세액공제죠.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공제액 보시면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번과 2번 중에 12%인데요. 동그라미 2번 일단 700만 원이 한도란 소리예요. 700만 원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아봐야 700만 원 곱하기 12%니까 84만 원. 여기다 84만 원 빼주는 제도인데요. 저요. 제가 한 달에 90만 원 가입하거든요. 한 달에 90만 원씩 12달이면 1080만 원, 1080만 원 이거 내고 있어요. 매년 연금에다가 1080만 원 내고 있는데 1080만 원 내봐야 동그라미 2번 한도에 걸려서 700만 원 밖에 안 돼요. 700만 원 10%. 동그라미 1번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인 400만 원까지 한도고요. 더하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더해서 700만 원을 넘지 않은 한도로 12%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곱표시 2번 보시죠. 곱표시로 내려오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가로 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까지 적용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금액을 넘어가거든요. 현실로 실제로. 그래서 12%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특별세액공제. 여기가 더 중요하죠?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길기도 하고요. 양가로 3번의 특별세액공제에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근로소득자, 맥시멈,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동그라미 2번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입니다. 이 13만 원은 가끔씩 함정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왜 6장에서 배웠던 특별소득공제 있죠?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공제 있어요. 그 두 개하고 특별세액공제는 지금부터 배우시는 건데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 더한 게 채 13만 원도 안 된다면 차라리 13만 원을 선택하라는 뜻인데요. 수험 목적으로는 당연히 웬만하면 13만 원을 넘어갈 겁니다. 양가로 2번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배우시는 연말정산 관련 세액공제는 월급쟁이들의 특권이거든요. 즉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들한테나 받는 건데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반가로 1번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건 또 13만 원이 아니라 7만 원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반가로 2번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 같은 게 있다면요. 이거는 7만 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세액공제가 여러 개 있거든요.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마지막으로 월세 기부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부금만 된다고요. 만약에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만 있다면. 그러니까 원래 지금부터 배우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 공제는 대부분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곱표시 보시면 성실사업자의 특별세액 공제라고 해서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양가로 1번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이 사람은 세액공제 신청을 한다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그 다음에 기부금이 가능하고요.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으면 또 표준세액공제 이 사람은 또 12만 원만 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양가로 1번의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다행히도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양가로 1번의 근로소득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도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를 더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13만 원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13만 원보다 넘어갑니다.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가 막 몇백만 원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표 두 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넘기시지요. 자, 이제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배웁니다. 하나같이 소중한 거니까 무조건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보험료 세액공제는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가운데 세로 기본구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경우인데요. 연간 납부한 금액을 100만 원을 넘기지 마시고 15%까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고요. 얘가 20세는 넘었지만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얘 앞으로 내가 연간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씩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20만 원 넣었으면 안타깝게도 한도 100만 원만 담고 거기에 15%인 15만 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2번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제외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보험료를 1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지금 차가 2대가 있어요. 2대의 보험료가 연간 한 250만 원쯤 들어갑니다. 2대 250만 원 들어가는데요. 250만 원이 바로 일반 보장성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이에요?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저축성 보험 아니에요? 사고 나면 돈 나오고요. 사고 안 나면 1년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는 250만 원 내고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요. 생명보험이나 그런 거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건 더 해봐야 더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자동차 보험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2대 250만 원인데 이게 한도에 걸려서 100만 원 곱하기 12만 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진짜 1년에 몇백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역시나 12만 원밖에 안 빼주죠. 지금 배우신 보험료 세액공제는 제일 쉬운 세액공제예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반가로 2번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요. 나이 및 소득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월급쟁이시라고 칩시다. 부모님한테 기본공제 150만 원 혜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병원비를 갖다 주면 여러분 부모님이 연말정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여러분의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자, 첫 번째 일반 의료비, 두 번째 특정 의료비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특정 의료비는 여러분 집에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프면 특정 의료비예요. 나나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중에 한 명이 아프면 특정 의료비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난임 수술비. 난임 수술비를 뭐냐면요. 임신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한 10년 동안 애가 안 생겨가지고 10년 동안 이런저런 수술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특정 의료비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일반 의료비는요. 한도가 700만 원밖에 안 돼서 700만 원 넘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이게 수천만 원이 나오니까 올해부터 난임 수술비를 특정 의료비에 넣어줬는데 이게 되게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이 임신 안 되는 사람 부부들은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게 엄청난 고통인데요. 게다가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한도 700만 원인데 700만 원 한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요. 특정 의료비 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배우자도 특정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배우자도.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65세를 넘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은 연말정산할 때 제가 모셔가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모셔가니까 모든 비용도 다 우리 형님이 모셔가서 의료비 공제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못 받고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우리 집에 장애인 없고요. 우리 집에 난임 수술비 안 나오고요. 자, 얘는 한도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일반 의료비 지출액이 있다면 이게 총급여의 3%를 넘겨야 하면 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참 기분 나쁜 제도죠? 참고로 제가 11년 동안 지금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요. 만약에 총급여가
아무리 작아도 3천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요. 연봉이 3천만 원, 총급여가. 그러면 3천만 원에 3%면 연간 90만 원 이상 아파야 하는데 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프질 않네요. 11년 동안 한 번도 총급여 3%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1년 동안 한 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수업 목적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실무에서도 진짜 중요하다고 오해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매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약 7에서 8%밖에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감기 걸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감기 걸린 걸로 병원 한두 번 가면 자기 총급여의 3% 이상 연간 나오게 안 나오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오바마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연간 자기 총급여의 3% 이상 아프려면 크게 아프셔야 돼요. 수술을 받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겨야 돼요. 가정에 우환이 생긴 기념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만 공부하시고요. 절대 평생 가도 이거 한번 공제받을 일 없기를 제가 희망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아픈 사람만 받는 거라니까요. 정정하죠. 저도 실은 11년 동안 딱 2번 이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딱 2번? 언제 2번이게요? 언제 2번? 모르시겠어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때 2번 이걸 받아봤어요. 왜냐면 제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배가 많이 나왔죠? 제 배로 애를 낳았으니까요. 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애를 낳았죠. 자, 우리 와이프는 직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공제를 우리 와이프가 받아버리면 되지 왜 제가 받았을까요? 제가 의료비 공제는 뭐나 뭐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나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 후보도에만 들어온다면 실제로 우리 와이프는 소득이 있으니까 내가 150만 원 끌고 와요? 안 끌고 와요? 안 끌고 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기본공제 대상도 후보도에만 들어온다면 이 의료비 공제만은 내가 우리 와이프 걸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제도죠. 그래서 제가 2번 지금까지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특정 의료비 역시나 지출액 빼기 총급여액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또 차감해 주셔야 돼요. 네? 0보다 작으면 그 금액 차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출액 빼기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밑에 있는 사례에 케이스 1, 케이스 2 보시면 돼요. 참고로 케이스 1은요. 이게 0보다 커서 별로 재미없고요. 옆에 이제 케이스 2가 이게 0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보다시피 40만원, 이게 마이너스 40만원이에요. 케이스 2는 구해보면 그러면 그 40만원을 여기다 빼줍니다. 이거 케이스 1, 케이스 2 구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번에는 반가로 2번에 가운데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의 가운데 세로 공제 대상 지출액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진찰, 진료, 질병 예방 지출액, 치과, 한의원, 조산원은 되는데 산후조리원 안 되고요. 외국병원 안 됩니다. 외국병원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치료 목적 의약품이 한약까지 포함인데요. 건강 증진용 보약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몸 좋아지라고 먹는 한약은 안 되고요. 치료 목적 한약은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한약을 드셔본 적이 있어요? 그거 몸 좋아지라고 먹었어요? 치료 목적으로 먹었어요? 안타깝게도 몸 좋아지라고 먹는 거죠? 그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 3번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인데요. 얘는 고가이기 때문에 임차도 포함됩니다. 임차. 이게 휠체어 빌리는 거. 임차도 포함이에요. 4번에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는 한 사람당 50만원 됩니다. 5번에 보청기 구입되고요. 6번에 노인장기 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 보인 일부 부담금도 됩니다. 퀴즈. 라식, 라섹 되게 안 되게요. 라식, 라섹. 됩니다. 다만 주 1번 내려오시면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안 되는데요. 라식, 라섹은 성형은 아니니까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기는 안 되는데 건강검진은 됩니다. 건강증진하고 건강검진하고 완전 다른 거 아시죠? 건강증진은 몸 좋아지라고 알로에 같은 거 먹는 거. 근데 건강검진은 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자기 막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은 돼요. 건강증진은 안 되고요. 주 2번에 지금까지 구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5%. 자, 주 2번에 표 보시면 일반 의료비 지출에 구하신 다음에 지출액에서 총급의 3%를 차감해야 하고 원호조사료의 한도는 700만원. 특정 의료비는 파란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일반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 금액 3% 뺀 게 0보다 작다면, 즉 이게 0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빼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세로에 한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를 풀어보셔야 돼요. 사례를 풀어보시면 사례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금액이 나오고요. 케이스 1의 답을 보시면 총 770만 원이 지출액인데 15% 곱해서 저기에다가는 115만 5천 원 빼주는 거고요. 케이스 2는 총 가능한 금액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역시나 15% 곱해서 저기다가 4만 5천 원을 빼줍니다. 이해하셨죠? 의료비세액 공제는 안타깝게도 수업 목적으로 진짜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적용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로 약속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교육비 공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